안녕하세요. 오르막원 원장 최지한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수학에 대해서 2편을 찍었죠. 1편과 2편을 찍었고요.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국어도 총 2편을 찍을 예정이에요. 목차를 우선 한번 살펴볼까요? 국어는 수능 국어의 특징, 수능 국어의 출제 문제의 특징을 지금 이 영상에 담고요. 다음 영상에는 2편 영상에는 시기별 점수별 학습 내용, 그 다음에 국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점수별 특징들, 그 다음에 국어를 자주 틀리는 이유, 그 다음에 일제 개인수 국어가 가장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1편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국어의 특징과 수능 국어의 출제 문제의 특징을 배우는 이유는요, 선생님들께서나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어머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선생님들 상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학생들이 시험 문제 틀렸을 때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어머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학생들은 이거를 실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어는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국어가 크게 어떻게 되어 있죠? 시험이 독서가 되어 있고요. 문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택교과, 언매와 화작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가 총 17문제 나오고요. 문학이 17문제 나오고, 언매, 화작이 11문제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수능 국어의 특징. 제가 첫 번째로 국어는 타 과목과 달리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학생들이 이거는 내가 아는데 착각했어, 혹은 내가 틀렸어, 혹은 실수했어 라고 하는데, 해설지를 보면 학생들이 다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국어라는 과목이 해설지를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유발한다든지, 내가 아는데 착각을 했다든지, 선지 선택에서 매력적인 오답을 찍었다는 것은 전부 다 실력입니다. 국어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모자란다? 국어 자체 시험 자체가 시험을 시간 안에 신속 정확하게 푸는 게 국어 시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이 시험의 본래 목적에 속한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기력, 그 다음에 기억력과 개념이 우선시 되고 적용과 추론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로 나온다. 이런 게 수능 국어의 특징이다. 이유를 볼게요. 여기서 암기 기억력이라는 게 개념어를 외우고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을 살펴보면 문제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특히 독서 파트 읽다가 까먹어요. 까먹고 지문의 주제 내용도 까먹고 내용도 잊어버리고 화자도 헷갈려 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어도 이게 안 돼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는 암기력과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적용해서 추론합니다. 적용은 보기를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신 국어는요, 지문이 정해져 있고 선생님마다 문제 출제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수능 국어는요, 문제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지문이 새로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조금 다르다. 그러나 내신 국어에서 배웠던 스킬들은 수능 국어에 도움이 된다. 내신 국어에서 점수가 안 나온 학생이 수능 국어에서 갑자기 잘 나올 일은 없다. 그러나 두 개 관계에서 굳이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내신 스타일로 하던 그 연습이 수능에서는 빠르게 적용하는 그 훈련도 해야 되겠다. 자, 네 번째는요, 영역마다 공부 방법과 푸는 순서가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독서, 문학 있죠. 그 다음에 언매 있었죠. 이렇게 각 영역마다 문제 푸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독서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봐라 하는 쌤이 계시고, 지문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라는 쌤이 계십니다. 문학 파트는요,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부터 봐라. 특히 보기를 봐라는 쌤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 같은 경우는 보기를 봐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보기를 봐라. 그리고 문제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쌤이 꽤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공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쌤들이 전부 다는 그렇지만 대부분 다르게 풉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맞는 선생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선생님은 나하고 맞아. 이 선생님 스타일은 나랑 안 맞아. 그 말이 선생님마다 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서도 다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 선생님 위험이라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적어놨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 선생님이라 그러면 그는 분명히 국어를 만점 아니면 한 개 혹은 국어 교육학과 들어갔을 겁니다. 국어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본인만의 아까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그 학생하고 안 맞아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심지어 학원쌤도 그럴진데 학생쌤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그렇게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 수업 스타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제 경험입니다. 자, 성적이 만약에 그런데 정체되어 있다. 성적이 안 올라.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학생의 공부 방법, 국어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거 잘 안 바꿔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생각이나 이런 수정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 교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 스타일로 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점수가 계속 정체적이다,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방법을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에 한해서입니다. 점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전면 수정을 하면 안 되고 일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선생님들이 스킬이 들어야 됩니다. 그 학생의 전체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문제 스타일을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이 중요합니다. 6번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잖아요. 그게 1등급 수준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 단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빠르게 읽으면 지문 독해가 완벽치가 않다. 그러니까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7번째, 3종 문항이 어려운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 많이 주면 다 풉니다. 그래서 학생이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다 풀 수 있었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8번째 보겠습니다. EBS 수특 수능 완성이 시간 단축화. 그러니까 EBS를 보면요. 예를 들어 소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절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정을 하기 전에 도입이라든지 전개라든지 위기라든지 결말 부분을 한꺼번에 알려줘야 됩니다. 또 작품이 연계된 것도 연계됐다 그러니까 그 작가의 특징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경우는 지문의 앞뒤 내용, 그 다음에 작가 연계된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게 9번, 이게 중위권, 중하위권, 이렇게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1대1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아닌데 불과 짧은 시간 안에 뭐 3번, 4번만 했는데 애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아까처럼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로.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스타일로 가면 점프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수능국어의 특징을 총 9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자, 근데 수능국의 출제 문제의 특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첫 번째 문학, 두 번째 독서, 세 번째 언매, 네 번째 화작을 해놨어요. 들어가 앞서 문학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요. 고전시,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그 다음에 수필 적혀있죠. 그래서 시 2개 수필을 합쳐서 운문이라 그러고요. 소설 2개 합쳐서 산문이라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서 적어놨습니다. 문학을 보면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를 문제 푸는 순서를 보기가 있는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기가 있는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기. 이게 왜 중요한지 보기는 그 핵심의 문학 첩을 읽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있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걸 읽고 보기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으라는 이유는 가이드를 잡고 핵심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문학생들은 이걸 추구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운문문학은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게 있어요. 또는 화자의 정서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시에서 표현을 물었다. 그러면 현대시에서는 화자를 묻고요. 고전시에서 만약에 화자를 물었다. 그럼 현대시에서는 표현을 묻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번 나와요. 고전시에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현대시에서는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이 뭐냐? 개념을 뜻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직유법.
우리가 지금은 대구법이라는데 옛날에 대구법 기억나시죠? 은유법 이런 것들인데 본문에서 사용되는 부분을 찾아내는데 이걸 잘 못 찾아냅니다. 이거는 상위권 학생도 틀리기도 합니다. 화자의 정서를 묻는다 이랬죠. 화자의 정서. 이는 시에서는 정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글 전체에서 느껴지는 정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요것을 항상 묻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시어. 이거 제가 단어나 적어놨고 시구 옛날에 식구라고 그랬습니다. 밑줄친 부분. 요것을 묻는 문제가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단어나 구절이 전체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은 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등급 포함해서 밑으로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여기 내용은 시와 식구의 관계까지 묻는데 이게 시 해석, 즉 작품의 감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보기 바탕으로 지문 감상. 아까 제가 보기 말씀드렸죠. 보기량의 배경 지식이 아까 제가 좀 이따 설명했는데 배경 지식에 따라서 지문 해석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문 해석 방법도 여기서 어느 정도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에서 운문 파트, 즉 현대시나 고전시는 이런 틀에 나온다. 자, 산문문학 보겠습니다. 현대소설, 고전소설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로 윗글의 전개 방법을 묻거나 아니면 인물의 행동 의미를 묻습니다. 현대시에서 내용 전개를 물어봤다 그러면 현대소설에서 내용 전개를 물어봤다 그러면 고전소설은 인물의 행동 의미를 묻고요. 고전소설에서 내용 전개를 물으면 현대소설에서는 인물의 행동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번갈아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번 문제 보면 중상위권 학생도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위권은 상위권 넘어갈 때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틀렸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좀 상위권 올라갈 때 저기서 걸림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경험한 사실과 경험한 내용에 서술의 시간적 간격을 두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상을 뜻하는 겁니다. 요것이 회상이라고 생각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세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소재의 의미와 배경의 의미, 사건의 추이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게 세 개에서 두 개가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나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나온다. 소재가 무엇이냐 단어고요. 흔히 사건과 연결되는 단어. 그 다음에 배경은 주제와 관련된 공간적 배경. 예를 들어 볼게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물어보는데 이거는 배경 또는 소재를 물어봅니다. 또 이번 수능처럼 배경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작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올해 나왔죠. 올해 수능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거는 운문문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나오는 게 어렵다. 어렵다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세 번째로 수필입니다. 수필은 주제로 출제되는데요. 이게 고전 수필 같은 경우는 이게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1년대 굉장히 힘들어 학생들이 잘 틀립니다. 4등 이하는 많이 틀린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수필이 현대시에 묶여서 지문에 섞어서 나오면 5문제. 고전시에 나오면 5문제. 그러니까 수필은 여기 붙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붙었습니까? 여기 붙었습니다. 그렇죠? 자, 독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독서는 제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제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세계사, 철학, 법, 논리, 예술, 물리, 화학, 생명, 우주, 일반과학기술 여러 제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은 경제,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법, 논리, 일반과학기술을 어려워합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어려운 걸 또 찾아봐라. 그러면 경제, 법, 과학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기 있는 제가 5개 중에서 이 별표 2개 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배경 지식들이 많이 중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문을 읽으면서 찾아내게끔 됐기 때문에 기출을 모아서 10년치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거 싸그리 모아서 공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독서 보겠습니다. 제가 또 키워드를 적어놨죠. 문제 푸는 순서, 지문에서 문제로 바로 가든지 문제를 보고 지문 갔다가 다시 문제로 가든지 요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요게 문제 읽고 지문 가야 되는 과학기술 지문이 될 수도 있고 오늘 가르치는 쌤마다 좀 다릅니다. 자,
그 문제, 독서란 어떤 영역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가 크게 세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일칠, 불일치 추론 문제인데요. 중하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학생마다 좀 틀리는 게 다릅니다.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하위권 보면요, 같은 말 다른 표현. 그래서 지문에는 ENG는 고장이 안 나고 오래 간다. 근데 선제에는 ENG는 내구성이 좋다. 이 같은 말일까요? 틀릴까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같은 말인 거. 근데 고3 학생들 중에 이거 틀린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 얘를 잘 몰라요. 두 번째 볼게요. 중하위권 학생 보면 말 속에 숨어있는 말, 우리가 전자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쟤는 수학도 잘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쟤는 다른 과목도 잘한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숨뜻이잖아요. 어디에서? 도에서 이걸 찾아내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중상위권이 그렇습니다. 이거 충격이죠. 자,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도 틀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많이 틀립니다. 언어의 대칭성. 한번 볼까요? 여자애는 A 상황에서 B 행동을 한다. 그러면 대칭성은 남자는 A 상황에서 B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데 왜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어려우냐? 왜 여자 얘기하다가 남자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해서 틀리는 겁니다. 예, 요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일치, 불일치의 추론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핵심어 및 밑줄친 부분, 그걸 세부 내용이라고 그러죠. 그걸 파악하는 게 이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독서 지문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 적용이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출제되는데 이걸 보기 유형이라는데 보기 유형이 어떤 식으로 오는가 한번 볼까요? 문학도 있었죠, 어머니? 자, 본문 내용 그림이나 그래프를 주고 예를 들어서 과학기계 장치 그림 딱 보여주고 그 부분의 역할과 작용하는 것을 이제 보기 유형으로 주는 거거나 아니면 사례 적용, 본문을 바탕으로 예시 또는 사례를 딱 주고 해석하거나 대응되는지를 묻는 형태의 보기를 주는 경우 정보의 추가, 정보를 주고 본문 내용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보기 유형이 나와서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시간도 걸리고요. 대부분 3점입니다. 세 번째, 어휘입니다. 한자 어휘를 우리말로 바꾸는 문제. 예를 들어 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현실과 영상 사이에 벌어져 있는 틈. 틈이라 해서 벌어져 있는 틈. 근데 여기서는 벌어져 있는 해놓고 이걸 한자어로 바꾸라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어머니 맞춰볼까요? 괴리, 단절, 상충, 격리, 차별에서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답은 괴리입니다.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거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자, 문맥적 의미에서 다이어. 이제 표기는 같으나 해석이 다른 경우 있죠. 그러니까 다리, 사람 다리, 책상 다리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표현했기 때문에 어머님들 금방 아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자, 요렇게 독서는 이 내용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전체의 주제라든지 파악해야 되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언매로 가볼게요. 언매하고 화작은 11문제씩 나옵니다. 특히 언어는 5문제 혹은 5.5문제, 5문제를 하는데 나중에 매체는 6문제, 그래서 11문제인데요. 보통 어머니께서 문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암기를 50% 하고 적용을 50%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문제, 매체는 꼼꼼히 하면 풀린다. 급하게 해서 틀린다. 예, 매체는 다 풀리는데 급하게 해서 풀립니다. 제시문 형태라도 묶여 있습니다. 뭐가? 언어가. 그래서 35번에 보면 제시문 내용 찾기, 36번에 자료 주고 정리하기. 그래서 또 박스도 나옵니다. 또. 그래서 이게 고전으로 나왔다고 고전 문법이 나왔다 그러면 학생들 또 이게 고어가 나오는 거 또 짜증 내는 거죠. 요거 35, 36,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근데 요 암기가 50%라 그러는데요. 요 암기 50%가 백지에다가 내가 문법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100%는 아니더라도 이 80%는 저는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적용만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쌤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기를 50% 정도 하고 적용이 50%다. 언매에서 고득점 혹은 고득점 안 하면 한 개 내지 만점. 가려면 그렇다. 한번 실력이 올라오면 안 떨어지죠, 언매는. 자, 화작. 독해력이 좋은 학생이 유리하다.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학생. 여기서 빠르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언매보다 화작을 선택해야 되는 학생이 있죠. 그냥 단순히 언매가 시간이 많이 들려.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화작 가는 것보다 화작은 독서 영역하고 많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학생이 유리하다.
한 문장 한 단어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다. 자, 지금까지 국어 1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요약을 했고요. 저희 학원에는 그 윈터 프로그램 보면 예비 고3 학생들 대상으로 1월 달에, 2월 달에 해야 될 내용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1대1 수업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과 관련돼서 국어 다음에는 제가 요거 국어 2편 찍고 나면 수학하고 국어에 잘하는 학생과 잘 못하는 학생의 또 특징들도 영상을 찍을 거고, 그 이유는 영어도 찍고 탐구도 찍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국어의 이제 수능 국어의 특징하고 수능 국어 출제 문제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요 다음 편에 끝에 보면 2편을 제가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해주시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오름학원 원장 최지환이었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